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토크 조청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지난번에 저희가 나누었던 레미제라블의 그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북토크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책은 여기 보이시죠? 네. 서교 출판사의 그 최은주라는 분이 번역을 한, 물론 저자는 빅토르 위고죠. 네, 그 책으로 저희가 지금 북토크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그 다음 장면부터 우리가 북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마지막 장면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번 마지막 장면은 두 별의 만남. 자, 이러한 어떤 제목 하에 릭상부르 공원이라는 곳에서 장발장과 코제트가 함께 이렇게 산책을 오면은 거기에 또 우리의 청년 마리우스 변호사, 신출내기 변호사죠. 네. 이 마리우스가 그 릭상부르 공원에 산책을 하다가 서로 마주치게 되는 그 장면, 그 운명의 장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중단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리우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냐면요. 마리우스는 사실은 이제 코제트를 보고 마음의 사랑을 품게 되었죠. 근데 그 마리우스가 그 코제트를 보기 위해서 그 릭상부르 공원을 갔는데 어느 때부턴가 장발장과 코제트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우스는 굉장히 초조했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어떤 코제트라는 그 소녀, 그 묘령의 소녀를 갖다가 사랑하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잠재울 수도 없고 달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이 그리움에 사무치던 어떤 날, 자기의 그 아파트 그 문을 누가 툭툭툭툭 두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삐걱하고 열어보니까 거기 누가 있었냐면은 옆집에 사는 이 처녀의 이름은 에포닌이라는 처녀예요. 자, 그 처녀는 옆집에 사는 사람의 딸이었는데 옆집 사람이 이름이 뭐였죠? 종드레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드레트. 자, 종드레트라는 아주 가난한 그 집에 처녀가 문을 두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우스가 문을 열어주니까 이 처녀가 결국은 뭐 하러 온 거냐면은 국어를 하러 온 겁니다. 너무나 지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굶다 보니까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 이웃에 사는 마리우스에게 와서 돈을 갖다 국어를 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이 마리우스가 이 에포닌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이 작가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궁핍한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자의 궁핍한 모습을 봐야 한다. 나아가 어린아이의 궁핍한 모습을 봐야만 가난을 본 것이다. 자, 그래서 마리우스는 이제까지 자기가 공상과 정열에만 들떠가지고 주위 사람에게 무관심했던 어떤 그런 마음을 진짜 가난을 느끼게 하는 이 에포닌을 봤을 때 아주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장 마지막에 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쪽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좀 미안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옆에서 자신과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형제가 된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인류의 마지막 연골고리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가 모르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책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아주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이 책의 제목이 레미제라블이잖아요. 레미제라블. 자, 근데 그것이 뭐냐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뜻과 파렴치한이라는 뜻이 같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쌍한 사람은 파렴치한이 된다. 지금 이 처녀애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동년배의 그 청년에게 자존심을 세우고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눈을 깔면서 모른 척 하면서 좋아해도 다른 곳을 보면서 살짝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소녀애가 국어를 하러 오는 그 파렴치한이 되는 바로 그러한 어떤 모습과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건 결국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프랑스 말에서 레미제라블은요, 불쌍한 사람, 파렴치한 사람이 결국은
같이 이렇게 의미가 섞여져서 나중에 구분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작가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 파렴치한들이 그 구렁텅이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더 자비의 큰 손길이 뻗쳐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우스가 이 옆집에 어떤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옆에 그 이웃집에 이렇게 누군가 손님이 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왔지 하고 열쇠구멍으로 살짝 돌아봤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놀라셨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그 마리우스가 꿈에도 못 잊는 그리워하던 바로 그 코제트가 그 릭상브르 공원에 항상 같이 오던 장발장과 함께 와 있던 거예요. 물론 마리우스는 이름 모릅니다. 장발장 이름도 모르고 코제트 이름도 몰라요.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바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막 가슴이 콩덕콩덕 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과 코제트가 이 사람, 여기 옆집에 사는 사람한테 어떤 자선을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종드레트라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내려갈 때에 그때 마리우스도 뒤쫓아가서 저 아가씨의 집이 어딘지 알아놔야 되겠다 라고 막 뒤쫓아가고 있었는데 마리우스가 아까 그 에포닌이 왔을 때 5프랑을 줬거든요. 근데 그 마착삭시 5프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리우스가 남은 돈이 5프랑이 안 됐었습니다. 23수라는 돈이 모자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망연자실하게 그 마차가 떠나는 것을 볼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와서 아주 그 자책을 하면서 정말 그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그 옆집을 또 우연하게 이렇게 봤는데 엄청난 소리를 들었던 거죠. 뭐냐면은 이 종드레트라는 사람이 저 장발장 저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 뜯어내야 되겠다. 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같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뜯어내는 그 계획이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코제트를 납치를 해가지고 그 몸값으로 20만 프랑을 뜯어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하면서 공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마리우스가 이야, 이거 내가 정말 5프랑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5프랑 있었으면 지금 저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음모를 꾸미는 거를 몰랐겠죠. 자, 내가 이제 내 사랑하는 여자를 저 음모에서 구해내야 되겠다. 당연히 마리우스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경찰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찰과 이렇게 짜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신호를 해가지고 경찰이 그 일당을 다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작전을 짰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때가 왔어요. 그 때가 왔는데 드디어 이 장발장에 이번에는 이제 그 코제트하고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장발장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그 자선을 하려고 온 것이죠. 근데 종드레트가 드디어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드레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봐, 당신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나는 종드레트가 아니야. 나는 테나르디에란 말이야. 당신 나를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테나르디에라는 이름을 듣고 마리우스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은 그 마리우스가 나중에 굉장히 회한에 걸쳐서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유서를 봤을 때 그 아버지의 유서에 나왔던 이름에 테나르디에라는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연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워터루 전투에서 이렇게 싸움을 할 때에 테나르디에라는 중사가 그 대령이었던 마리우스의 아버지를 죽음에서 구출해 준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을 꼭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우스는 그 어린 나이에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사무친 정이 있을 때 테나르디에라는 그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악당이, 이 악마가 지금 테나르디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우스는 다리에 힘이 쫙 빠졌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경찰하고 짰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정신이 막 혼미해진 거예요. 자, 그러고 있을 때
이 테나르디에가 장발장에게 드디어 자기가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밧줄로 묶어. 이렇게 묶었죠. 그리고 당신 만약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의 그 딸은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시키기 시작합니다. 뭐 편지를 써라. 그래갖고 그 편지를 써서 이제 그 자기 집사람, 테나르디의 집사람이 그걸 갖다 이제 코제트한테 전달을 해주면 코제트가 그 아버지가 이제 그 필체를 알아보고 어느 장소를 이제 따라오기 시작하면 자기 공범자가 이제 그 코제트를 갖다 납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발장이 밖에 나가서 그 납치가 된 거를 테나르디가 들었을 때에 장발장에게 이제 돈을 갖고 올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풀어줬을 때 장발장이 20만 프랑을 언제까지 안 가져오면 당신의 그 딸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막 험악하게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테나르디의 주변에 그 공범들이 이제 다 이렇게 장발장을 갖다 딱 쳐다보면서 이제 막 이렇게 장발장에게 이제 막 협박을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장발장이 마초를 확 풀어헤치고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이제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고 있을 때 마침 또 경찰이 이 마리우스가 신호를 하기로 했는데 신호가 안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다가 그냥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어떤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장발장은 도망을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나르디에와 그 공범자들은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자, 어떻게 장발장이 거기서 밧줄을 갖다 풀을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장발장은 그 감옥에서 이렇게 탈출했던 그 명수잖아요. 근데 이 장발장이 이 옥에서 탈출할 때 썼던 이런 어떤 그 시계인데 시계 같은 걸 갖다 이렇게 장치를 꺼내면 이렇게 밧줄 정도는 그냥 얼마든지 자를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줄톱 같은 게 있는 그런 장치가 장발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장발장이 이렇게 위기를 모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나르디에와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은 경찰에 잡혀가는 그 공범들은 이런 어떤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자마자 장발장은 더욱더 이제 경계를 더 심하게 하게 됐죠. 원래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릭상부르 공원에 코제트와 장발장이 오다가 지금 오지 않기 시작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코제트도 이 마리우스라는 청년을 보면서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발장이 코제트가 뭔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근데 장발장 입장에서는 코제트가 마리우스 청년과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피해 다니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코제트가 자기 곁을 떠나게 될까봐. 장발장은 이 자식을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라면 이렇게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된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때 그거를 축복을 해주고 기뻐해 주지만 사실은 아버지들은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뺏기는 것 같고 제 집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장발장이 그런 복잡한 심경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마리우스를 시험도 해보고 이 사람이 진짜 이 코제트한테 어떤 관심이 있어가지고 쫓아다니는 건 아닌가. 거기 마리우스가 다 걸려버렸죠. 그때 장발장이 딱 깨달았어요. 아, 얘는 지금 코제트한테 뭔가 마음이 있구나. 사심이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 나타난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났는데 코제트는 자기의 속마음을 장발장한테 말도 못하고 장발장이 뭔가 위험하니까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평소 때 이렇게 쫓겨다녔던 그 코제트 입장에서는 산책을 나가자고 조를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가씨가 짜증만 나는 거죠. 짜증만 나는데 어떻게 왜 짜증이 난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발장이 이 코제트를 갖다가 위로를 해주고 그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가끔 뭐였냐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선을 할 때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테나르디에랑 만나게 된 것도 장발장이 이렇게 그 코제트를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자선을 베풀다가 또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발장과 코제트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집안에 꼭 박혀 있었죠. 더욱더 꽁꽁 숨었죠. 꽁꽁 숨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좀 이런 어떤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된 다음에 코제트가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됐어요. 이제 마리우스에 대한 마음도 조금 잊혀져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집에서 어떤 아버지와의 생활에서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동안 짜증부리고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이렇게 활발해지니까 장발장이 집에만 있지 말고 정원에라도 이렇게 한번 산책을 좀 해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코제트가 정원에 가서 산책을 했는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거기에 그 정원의 모퉁이 쪽에 이 외부에서 살짝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약간 어떤 각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살짝 보이는 그런 장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제트가 거기에 이렇게 그 장소에 그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조그만 거기 이렇게 앉으면은 바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는 어지간한 각도를 보지 않으면 코제트가 앉아 있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코제트가 마음 놓고 이제 이렇게 바깥을 보던 장소인데 거길 가니까 수첩이 하나 놓여 있는 겁니다. 누구의 수첩일까? 이게 뭘까요? 코제트가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게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그 수첩은 바로 마리우스가 자기의 그 불타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다가 진솔하게 고백해서 이 코제트에게 이렇게 전달한 바로 그 수첩이었던 것이에요. 일종의 연애 편지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코제트가 이 수첩이 마리우스가 나한테 보낸 거구나 라는 걸 알고 막 그냥 이렇게 쿵쾅쿵쾅 막 가슴이 뛰고 있을 때에 갑자기 뒤에서 마리우스의 음성이 딱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라 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온 것을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마리우스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릭상보르 공원에서 저는 우리가 여러 번 마주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코제트도 마리우스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기가 좋아했던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지금. 예.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지금 사랑의 고백을 들었고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마리우스가 앞에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제트는 지금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우스가 딱 사랑의 고백을 한 다음에 당신도 저를 사랑하시는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코제트가 귓볼까지 빨개지면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마리우스의 가슴에 얼굴을 탁 파묻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남녀가 인연이 맺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고 만나게 돼 있죠. 그냥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만나고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주 꿈 같은 나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실은 에포닌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에포닌이 지금 이 오프랑을 처음에 구걸하러 갔던 그 테나르디의 딸인데 마리우스를 에포닌이 사랑하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에포닌은 이 마리우스가 지금 코제트하고 막 사랑에 불타오르는 걸 보고서는 이건 아닌데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닌데 이래가지고 공작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공작을.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장발장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코제트에게 급히 우리 런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코제트가 뭐 매일 만나고 있으니까 지금 마리우스하고요. 마리우스한테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우스 씨, 저희와 함께 런던으로 가십시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리우스가 그때 현실이 딱 떠오르는 거죠. 나는 당신을 만나고 있어서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난 사실은 굉장히 돈이 없고 여기저기 빚만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따라서 런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지금 한번 여기저기 알아볼 테니까 내일은 우리가 못 만나고 모레 우리가 다시 만나요. 이러면서 나왔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바로 그 마리우스가 오지 않았던 그날, 그 다음날 장발장은 서둘러 갖고 코제트를 데리고 런던으로 이사가기 위한 그 준비를 하는 어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자, 그리고 마리우스가 그 다음날 그 만남의 장소로 왔죠. 정원에 있는 그 비밀의 장소. 근데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코제트가.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막 두드렸어요. 아무도 응답이 없는 거죠. 왜? 그 집은 빈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리우스는 엄청난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휩싸여가지고 길거리 튀어나왔어요. 길거리 튀어나왔는데 마침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1832년 6월 5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1832년 6월 5일은 뭐냐면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어떤 작은 크고 작은 혁명들이 계속 이어졌다가 또 뭐 좌절됐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1832년 6월 5일 이것도 6월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이 프랑스의 시민들이 다시 그 지금 왕이 된 그 루이 필리프라는 그 새 왕으로 된 그 루이 필리프에 반대를 하면서 막 봉기를 일으키는 막 그날이었던 것이에요. 자, 근데 마리우스가 절망에 막 빠져가지고 이 코제트를 이제 못 보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는 코제트를 따라갈 수도 없고 이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돈도 없고 막 절망에 빠져서 길거리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때 길거리는 혁명의 봉기가 불씨가 막 타오르고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냥 막 가게는 문을 닫고 그냥 사람들은 길거리 튀어나오면서 막 이 무기를 가지고 이 정부군을 갖다가 이제 타도하겠다고 막 바리케이트를 쌓고 막 그 사람들은 1789년에 이미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 엄청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 1832년이라면 벌써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낌살 다 알아채는 거예요. 야, 이거 또 이제 이거 혁명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20살만 숨고 막, 그 다음에 거기 그 막 가담할 사람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혼란스러운 밤이었던 것이죠. 자, 그때에 이 시민군, 시민병이라고 그러죠. 이제 혁명군, 혁명병들, 이 혁명병들에게 잡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몸색을 막 당해요. 이 사람은 뭐야? 이거 정부군의 끈앞풀 같아? 이러면서 막 몸색을 당했죠. 그래갖고 딱 보니까 역시 뭡니까? 신분증이 탁 나오는데 경찰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자베르 경감. 여러분, 자베르 경감 기억하세요? 장발장이 마들렌 시장일 때 그 장발장을 갖다가 고발했던 사람. 그 다음에 장발장이 자기가 이 장발장이라고 누명을 쓰고 자기 대신 잡혀갈 뻔했던 그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법정에 가서 제가 장발장이라고 밝혔을 때 그 사람을 잡아간 사람. 그렇죠? 예. 끊임없이 장발장을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장발장을 갖다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 사람이 이 시민병에게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이제 포로가 된 거죠. 포로가 돼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이제 한 구석에 딱 처박혔어요. 자, 그때에 이 마리우스는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아버지가 옛날에 나폴레옹과 함께 워터루 전투에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그때 그 사실을 안 다음에,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 마리우스는 사실은 공화파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열렬한 공화파로 변해가면서 왕당파였던 그 귀족 할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 거지처럼 살면서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 한 3년 동안. 그러니까 이 마리우스는 이제는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야 되겠다고 확 길거리 나왔고, 이제 코제트도 볼 수 없고 나는 이제 돈도 없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러고 그냥 그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기 막 정부군들이 이제 막 정부군들이 제복도 딱 갖춰 입고 있고 인원도 더 많겠죠. 막 치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화약통을 갖다가 탁 이렇게 있는데 거기 탁 올라가서 횃불을 딱 들고 너희들이 만약에 계속 다가와서 시민병들을 공격하면 내가 이 화약을 터뜨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뭐 공격을 해오던 그 정부군들이 그러면 너도 죽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마리우스가 아주 죽음을 각오한 표정으로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나는 죽을 각오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정부군들이 딱 보니까 진짜 죽을 놈이거든.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가 버렸어요. 그거를 보던 시민병이 마리우스한테 막 박수를 치면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얼떨결에 마리우스가 혁명군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마리우스는 점점 더 그 혁명의 어떤 그 와중으로 막 휩쓸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냐?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마리우스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에포닌 여러분 기억하시죠? 테나리디의 그 딸,
그 다음에 그 마리우스를 사랑했던 아주 그 가난이 뚝뚝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 여인. 그 여인이 사실은 이 마리우스와 비슷한 그 장소에서 이렇게 같이 싸우고 있다가 총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죽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그 총을 왜 맞았냐면 마리우스한테 오던 그 총탄을 갖다가 이 여인이 대신 맞았어요, 사실은. 마리우스를 살리려고. 그래갖고 마리우스가 이 여인을 딱 이렇게 안고서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총을 맞은 거니까 이렇게 막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은 마리우스 씨, 당신을 이 바리케이트로, 이 혁명의 장소로 이끌어온 거는 사실 납니다, 나. 내가 어떻게 본다면은 그 장발장 그 코제트 아가씨도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당신이 그것에 절망을 해가지고 막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헤매고 다닐 때 거기에서 이제 그 혁명에 끼어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 거리에 이 난장판으로 내가 끌어들인 겁니다. 왜? 당신하고 내가 함께 죽고 싶어서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당신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된 순간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총알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포니는 이 마리우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코제트 아가씨가 당신한테 편지를 전해달라고 나한테 줬었어요. 그런데 나는 코제트와 당신이 사랑하는 거를 나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이제 이 코제트의 편지를 당신에 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고 당신은 조금 있으면 나를 따라 올 것이니까요. 당신은 곧 죽을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함께 죽는 거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코제트의 편지를 이렇게 전달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 마리우스는 이 에포니를 갖다가 참 쳐다보면서 복잡한 심경이 돼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라보는데 에포니 드디어 마지막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마리우스가 정신을 차려요. 아, 내가 코제트한테 내가 이렇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도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에포닌의 남동생이 있어요. 그 테나르디의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갖다가 지금 이 난장판에 있는데 걔를 내가 또 보호도 좀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우스가 아까는 아주 그 어떤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행동했는데 이제 약간 정신 차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제 그 전쟁의 와중이죠. 그 어떤 혼란의 와중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에 장발장은 뭘 하고 있었느냐? 뭘 하고 있었는가? 장발장은 급히 이사를 했죠. 예, 그 에포닌의 어떤 이 말을 듣고 에포닌이 짰던 어떤 것을 보고 위험을 느껴가지고 급히 런던에 가기 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코제트가 자기가 이제 이 아버지가 급히 이사를 가자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면서 그 사절 갖다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마리우스한테 주려고. 근데 편지를 썼는데 그걸 전달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두리번두리번거리니까 에포닌이 남자의 차림을 하고 그 정원 있는 그 정원 그 바깥에 이렇게 바깥 보이는 그곳에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에포닌은 또 이 코제트를 갖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뭐 하고 있나 이렇게. 그랬는데 코제트가 그 에포닌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에포닌이 죽어갈 때에 코제트의 편지입니다라고 마리우스에게 전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급하게 그렇게 편지를 쓸 때에 수첩에다 썼거든요. 그걸 찢어가지고 줬는데 잉크로 썼잖아요. 근데 잉크로 썼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누굴 통해서 전해주나 하고 이게 접었는데 잉크가 묻은 거예요. 자, 묻으니까 요 뜯어가지고 이제 줬는데 거기 글씨가 써있죠. 글씨가 써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사를 가서 거기에 이게 수첩을 갖다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코제트가 펼쳐놓은 겁니다. 펼쳐놓으니까 장발장이 그걸 봤어요. 아, 이제 장발장이 모든 걸 눈치를 챈 거죠.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만나고 있었구나. 그리고 코제트가 지금 마리우스에게 뭔가 편지를 썼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또 그 에포닌을 통해 가지고 장반장이 뭘 알게 되냐면 마리우스가 그 혁명의 전쟁의 와중으로 지금 휩쓸려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때 장발장은 또 복잡해집니다. 심경이. 왜냐하면 장발장은 사실은 이 마리우스가 자기 코젯하고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청년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근데 장발장은 역시 누구를 사랑합니까? 코젯을 사랑하죠.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진실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코제트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이 청년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발장은 이 전쟁의 와중으로 자기가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첫 번째는 무슨 일이냐면 사람들이 장발장에 대해서 이제 그 같이 이제 싸우고 장발장이 그들을 도와주니까 이제 알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장발장을 갖다 자기의 동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자베르 경감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묶여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가 정부군한테 공격을 당해서 도망치거나 우리가 전멸당하기 전에 이 사람은 꼭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발장이 내가 죽이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할 때 마리우스가 거기에 있었어요. 있으니까 마리우스는 지금 이 사람을 알잖아요. 장발장을 아니까 뭐라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장발장이 자베르를 데리고 이렇게 그 바리케이트 밖으로 나가는 걸 봤습니다. 죽이러 간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죽이라고 했으니까 예, 장발장 내가 죽이겠습니다 한 거거든요. 자, 그랬는데 예, 그때 이 장발장이 자베르 경감을 갖다가 밧줄을 이렇게 끊어줍니다. 자, 끊어주면서 자베르한테 말을 하죠. 자,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베르는 원래 이렇게 쉽게 놀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깜짝 놀라가지고 입이 쩍 벌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끊임없이 장발장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장발장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혼란의 와중에서 자기를 풀어주는 거죠. 자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 장발장이.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지금 뭐예요? 장발장은 지금 목숨을 걸고 마리우스를 구하러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나 다행히 내가 여기서 빠져나간다면 나는 포슐로방이라는 이름으로 롬 아르메 거리 7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나를 체포하러 오십시오. 라고 자베르한테 위치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베르를 풀어줘요. 자베르는 정말 긴가민가 하면서 거기서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그때 막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마리우스가 총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발장이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마리우스가 총을 맞으니까 잽싸게 가가지고 마리우스를 딱 낚아채가지고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우스를 딱 데리고 도망가는 거죠. 정본이 막 치고 들어오니까 바리케이트 안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어디로 갑니까?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 유명한 하수구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장발장은 그 마리우스를 어깨에다 딱 이렇게 메고 하수구로 도망을 가요. 하수구로 도망을 가는데 그 하수구로 도망을 가서 나중에 이제 그 길을 막 찾아가지고 밖으로 이제 나오는 그 출구를 딱 찾았는데 그 출구에 뭐가 있었냐면 창살이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왜 그 하수구 이게 나오는 곳에 뭐 이렇게 좀 창살 같은 걸로 막은 또는 뭐 철망 같은 걸로 막은 뭐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자물쇠가. 자, 그랬을 때에 그때 장발장에 거기를 이제 막혀가지고 못 나가고 있으니까 좌절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막 시리에 차 있는데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 누구예요? 테나르디에의 목소리가 갑자기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테나르디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저 남자가 가진 걸 네가 지금 강도질해서 뺏었지? 그거를 반을 나하고 나누자. 그럼 내가 이거 열어줄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테나르디에는 자베르 경감에게 또 쫓기고 있었어요. 쫓기고 있었는데 왜냐면 장발장이 그 하수구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헤매고 다녔거든요. 근데 약간 희한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자베르가 테네르를 발견하고 이렇게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네르디에가
원래는 아까 이 경찰에 이제 체포가 됐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도망을 갔었나 봐요. 자, 그래가지고 테네르디에가 지금 자베르가 자기 쫓아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부러 이 사람이 장발장이랑 또 테네르디에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해갖고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자베르가 얘를 발견하게 하고 자긴 또 장발장한테 이 장발장이 뭔가 돈 많은 남자를 갖다가 이렇게 죽여가지고 뭐 돈을 갖다 좀 이렇게 뺏은 것 같으니까 그걸 또 나눠 갖고 이런 어떤 복잡한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게 아주 뭐 명쾌하게 미리 계획된 건 아니고 이제 테네르디에도 그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막 급작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그 장발장이 이제 이 테네르디에한테 이제 뭐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네르디에 문을 열어주고 자, 그래가지고 장발장이 그 하수구 밖으로 나왔을 때 자베르가 테네르디에와 장발장을 한꺼번에 잡아버립니다. 예, 한꺼번에. 자, 그래서 지금 자베르가 어떻게 했냐면 장발장과 테네르디에를 같이 잡아버렸어요, 다시. 예, 그 하수구에서 나오는 그 장소에서. 그래가지고 마리우스가 지금 이 장발장 어깨에 이제 있는데 그 마리우스의 그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마리우스가 옛날에 그 외할아버지 귀족집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마리우스가 제가 죽게 될 줄 알고 주머니에다가 그 전쟁터에 있을 때, 싸움터에 있을 때 그 외할아버지의 주소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시신을 여기다가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나를 거기다 옮겨주십시오라고 그 부탁을 써놔요. 자,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자베르 경감이 테네르디에와 장발장을 데리고 그 마리우스를 갖다 일단 거의 인계를 합니다. 그 외할아버지한테 인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발장을 갖다가 이렇게 또 장발장 집으로 가요. 장발장이 왜냐면 부탁을 해요. 잠깐 내가 집에 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자베르 경감이 이제 그래 그럼 뭐 가보자 말이 없이 이제 가다가 장발장의 집에 잠깐 들립니다. 자,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원래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장발장이 잠깐만 내가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했을 때 그럼 다녀와 이러면서 이렇게 놔주고 그 다음에 장발장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그 창문을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거기서 자기를 기다리고 감시해야 될 그 자베르 경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져버렸어요. 장발장 지금 놔준 겁니다. 자베르가. 예. 그리고 이 자베르는 이렇게 복잡한 심경으로 그 파리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지금도 거길 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베르를 놀라게 한 것은 뭐냐면 장발장이 자기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복수하고 자기한테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 장발장은 자기를 용서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자기를 당하게 만든 건 뭐냐면 자베르 경감 자신이 또 장발장을 놓아준 거죠. 장발장을 용서해 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본다면은 장발장은 죄인이니까 자기가 경찰로서 그걸 놔준 건 나쁜 일이죠. 자, 그래서 장발장을 놔준 것도 나쁜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장발장을 또한 장발장이 자기를 용서를 해주고 장발장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걸 자베르를 알았는데 그 장발장을 자기가 또 괴롭히는 것도 그것도 나쁜 일이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지금 자기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장발장을 놔줬어요. 그리고 나는 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지금 내가 뭔가 나쁜 일을 하게 돼 있는 건데 자기는 장발장을 놔주는 장발장을 용서해주는 그런 나쁜 일을 한 거죠. 법을 어긴 거죠, 경찰로서. 자, 그랬을 때에 이것은 나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나는 평생을 법을 지키며 살아왔다. 하지만 내가 장발장을 놔줄 수밖에 없었다. 자, 이제 이렇게 마음이 정리되면서 자베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갑자기 모자를 벗어서 강둑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령처럼 보이는 키가 큰 사람의 검은 그림자가 난관 위에 똑바로 올라섰다가 난관 위에 그 다음에 센 강 쪽으로 몸을 굽히는 듯 하더니 곧장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자베르 경감은 이렇게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리우스가 이제는 그 몸을 이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면서 나중에 그 할아버지에게 나는 코제트와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자기의 의사를 밝힙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코제트는 평민이잖아요. 그죠? 평민인데 그 할아버지가 코제트와의 결혼을 허락을 해요. 그러면서 이 장발장의
여기에 이제 찾아와서 코제트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 같은 입장에서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마들렌 시장 일대에 가지고 있던 돈이 한 60만 프랑,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땅 습속에다가 이렇게 숨겨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한 58만 프랑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집에서 살기도 하고 먹고 자고 한 게 18,000 프랑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프랑이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60만 프랑에 남은 돈이 한 58만 프랑이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코제트의 어떤 지참금으로 이렇게 코제트에게 줍니다. 자, 그리고 자기는 500프랑만 자기가 가져가, 거기서. 내가 쓰겠다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뭐냐면은 이 장발장이 마리우스를 찾아가서 마리우스한테 자기의 정체를 밝혀요. 지금 이 자기는 이름이 원래 뭐로 돼 있었습니까? 포슐루방으로 돼 있었어요. 포슐루방. 포슐루방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장발장을 만났던 장면은 마차 밑에 깔려서 죽을 뻔한 거, 그거를 장발장이 구해준 거. 그리고 장발장이 구해줘서 수도원에 이렇게 취직을 시켜줬는데 장발장이 자베르 경감한테 쫓겨가지고 그 어두운 날 코제트를 데리고, 어린 코제트를 데리고 그 담을 확 넘어서 피했는데 거기가 수도원이었죠. 거기서 마주치게 된 포슐루방. 포슐루방 노인의 그 도움으로 장발장이 거기서 굉장히 수년 동안 평화롭게 살다가 그 포슐루방이라는 이름으로 바깥 세상으로 나온 거였죠. 그리고 포슐루방이라는 이 노인은 연금까지 탈 수 있다 그랬죠. 연금까지. 그래가지고 연금까지 타면서 포슐루방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장발장은 정직하게 마리우스에게 내가 장발장이라고 지금 밝힙니다. 그래서 아니 이 마리우스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그렇죠? 지금 장발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폭메르시군, 나는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소. 절도죄였어. 그 뒤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소. 역시 절도죄였어. 이번엔 재범이었어. 현재는 감시 위반자요. 즉 감시 위반이라는 것은 내가 이름을 가명을 쓰면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맹세코 나는 코제트의 아버지가 아니요. 폭메르시 남작, 나는 파브롤의 시골 사람이었어. 나무가지 치기를 하면서 살았어. 나는 포슐방이 아니라 장발장이요. 코제트와는 아무 연고도 없어. 안심하시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코제트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코제트는 전과자인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가 무슨 이유로 내가 죄수요라고 말하는 건지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직하고 싶어서요. 내 마음속에 한 가닥 매듭이 나를 꽁꽁 묶고 있어.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이 실은 더 질겨졌어. 그 매듭을 자를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멀리 떠날 수 있다면 나는 구원받게 될 수 있을 거요. 당신들은 행복을 즐길 수 있고 나는 떠나버리면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폭메르시, 즉 마리우스, 폭메르시 남작이 마리우스입니다. 마리우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전에는 이 장발장에게 자기들과 같이 살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코제트가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마리우스 남작도, 마리우스도 장발장 이렇게 나쁘게 보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전과자다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9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던 사람이다. 이 사람 지금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리우스가. 그러니까 이 마리우스는 지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발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기야 당신이 나를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저 이대로 잠잠고 있으면 안 되었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당신은 이 댁에 방까지 마련해놓고 나를 오라고 하는데, 모두들 함께 살며 한 지붕 밑에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여름에 함께 산책을 하고 참으로 즐겁고 그렇게 행복한 일을 하자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나는 정직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를 속이고 종전대로 살 수도 있었소. 그것이 그녀를 위한 것이라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소. 그러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오. 나는 거짓말을 그래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하는 거 물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양심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예전에 빵 한 조각을 훔쳤었어. 지금은 살기 위해서 하나의 이름을 훔치고 싶지 않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 장발장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돈을 코제트를 왜 줘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코제트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 밝혀버리고 코제트도 장발장이 자기랑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까지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노인은 스스로 불행해졌죠. 스스로. 자기 있는 재산 다 내놓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사랑하는 코제트에게 그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마리우스에게는 나는 이렇게 죄를 졌던 죄수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족하오. 조용히 죽어가면 되는 것이요. 내게는 단 한 가지 사면만이 필요하오. 그것은 내 양심의 사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장발장은 이렇게 쓸쓸하게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코제트와 함께 살고 있던 집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마리우스가 하나 오해를 해요. 뭐냐면 마리우스가 이 장발장이 자베르 경감과 함께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자베르가 장발장을 그 하수구 밖에 체포할 때 마리우스는 기절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어요. 자베르 경감 살아있는 거를. 그러니까 마리우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장발장이 자베르 경감을 죽인 건 맞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살인자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 아내 코제트도 이제는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장발장은 이제 그 집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코제트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혼자 그 집에 있으면서 너무나 코제트가 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가 되면은 이 장발장은 이렇게 어떤 거리에 이렇게 모퉁이를 딱 가서 그 코제트가 살고 있는 마리우스와 함께 그 집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어떤 일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병이 나버렸어요. 이제 장발장이 이제 죽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테나르디에가 마리우스를 찾아옵니다. 테나르디에가 마리우스를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이 결혼한 그 코제트의 그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한 비밀을 내가 알고 있어요. 이 비밀을 내가 당신한테 판다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또 악당짓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마리우스는 장발장의 그 정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나르디에가 말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이 사람 다 알고 있으니까 마리우스가 테나르디에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마리우스가 한 가지의 어떤 단서를 던졌죠. 잘못 알고 있는 얘기를. 그건 뭡니까? 아마도 장발장이 돈을 어딘가 훔쳐가지고 코제트를 위해서 준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장발장이 바로 자베르를 죽인 것 같아. 이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테네르디에가 딱 얘기를 하죠.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발장이 마들렌 씨의 돈을 훔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발장이 바로 마들렌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마리우스는 몰랐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리우스가 한 얘기 중에 또 하나를 반박을 하죠. 그리고 장발장은 자베르 경감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베르 경감은 자살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우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테네르디에가 또 엉뚱한 말을 해요. 사실은 자베르는 죽이지 않았지만 장발장이 어떤 귀족 청년을 죽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혁명의 밤에 있을 때 하수구 밖으로 이렇게 귀족 청년을 갖다가 이렇게 메고 나오는 그 장발장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발장이라서 너가 지금 그 남자한테 그 뺏은 돈을 내가 나눠 갖자고 했는데 돈이 별로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의 그 죽은 남자의 옷깃을 찢어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증거를 드리려고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옷깃입니다 하고 딱 내밀었어요. 그게 누구의 옷깃이었겠어요? 마리우스의 옷깃인 거예요. 마리우스의. 마리우스는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장발장의 살인자요, 장발장이 도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고 장발장이 그 훌륭한 마들렌 시장이었고, 아 정말 장발장이 내가 정말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리우스는 테네르디에가 자기한테 돈을 달라고 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한테 2만 프랑을 주겠다. 그러니까 당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가버려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렇게 또 아버지의 유언을 마리우스는 지킵니다.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집에 급하게 달려가서 코제트를 불러요. 불러서 여보, 내가 정말 장발장 우리 당신의 그 아버지에게 너무나 잘못을 했어.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내가 오해를 했어. 나를 구해준 사람이야. 사실은 당신을 구해줬고, 그 사람은 당신에게 훌륭하게 키워줬고, 그 다음에 당신이 나랑 만나게 해줬고, 그리고 나를 또 죽음에서 구해준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자기가 당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정말 당신 보고 싶을 텐데 찾아오지도 못하고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좀 그렇게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여보, 빨리 갑시다. 장발장, 우리 당신 아버지한테 갑시다 라고 막 왔어요. 그때 장발장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장발장은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그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리우스가 그 장발장에게 와서 막 죄송하다고 막 사과를 하고, 아버지 이제 우리 함께 살자고, 이제 당신하고 내 떨어지지 않고 내 당신을 끝까지 내 모시겠다, 존경하겠다 막 얘기를 하죠. 하지만 장발장은 자기가 이제 다 죽게 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장발장이 이렇게 마리우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장발장의 어떤 마지막 독백의 장면이고, 장발장의 유언과 같은 이 책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장발장의 어떤 진실과 그 다음에 그 어떤 인생의 어떤 깊은 어떤 그런 어떤 그 면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나눠보세요. 자, 장발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정말 어리석은 존재요. 마리우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코제트와 마리우스에게. 나는 다시는 이 아이를 못 만날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코제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퐁메르시군. 퐁메르시 남자 마리우스죠. 나는 당신들이 오기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소.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여기 그 아이의 귀여운 옷들이 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젠 코제트를 만날 수 없겠구나 하고 말이요. 이러한 생각들을 당신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을 때 그때 내가 하고 있었단 말이요. 아, 나는 정말 바보였소. 인간이란 이토록 어리석은 거라오. 그건 하나님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사람들이 너를 저버렸다고 생각하는가? 어리석은 인간이여, 그렇지 않다.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저기 가엾은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에게는 천사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천사가 온 것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발장이 말을 이어갑니다. 퐁메르시군,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구려. 장발장은 거듭 말했습니다. 장발장이 다시 되풀이하는 이 용서라는 말을 듣고 마리우스의 가슴 속에 가득 넘쳐있던 것이 쏟아져 나갈 구멍을 차든 듯이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마리우스가 그래서 코제트에게 말을 합니다. 코제트, 들었어? 이분은 언제나 이러셨어. 이분은 내게 용서를 빌고 있어. 그런데 이분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아시오? 코제트, 이분은 내 목숨을 구해주셨단 말이오. 아니, 그 이상의 것을 해주셨어. 당신을 내게 주셨어. 그리고 나를 구해주신 후에, 그리고 당신을 구해주신 후에 이분은 자신을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자신을 희생하셨어.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요. 더욱이 은혜를 모르는 나에게, 무인정한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코제트, 나는 일평생 이분의 발밑에 꿇어 엎드려 지내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마리우스가 흐느끼면서 코제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장발장이 다시 중얼거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로 이 아이가 여기 와 있구나. 퐁메르시군, 당신이 나를 다시 맞아준다고 해서
내가 다른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오. 내가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이오. 죽음이 훌륭한 해결책이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는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고. 그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급히 의사가 들어왔지요. 어서 오시오. 그런데 이제 작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들이 내 자식들입니다. 라고 장발장이 마리오스와 코데트를 가르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발장이 말했습니다.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느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발장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유언을 제가 나누면서 오늘의 이 북토크, 레미제라블 이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제트야,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벽난로 위에 있는 2개의 촛대를 너에게 주마. 은으로 만들어졌지만 내게는 금으로 만든 것보다,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보다도 더 귀중한 거란다. 저 촛대에 초를 꽂으면 성당의 큰 초나 다름없게 된단다. 그것을 내게 주신 분이 지금 하늘에서 나를 보시고 만족해 하실지 어떨지 모르겠구나. 다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느 한 구석에 묻은 다음 비석만 하나 세워다오. 이것이 나의 유언이다. 비석에는 이름을 새기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벽장 속에 500프랑짜리 지폐가 한 장 들어있어. 나는 그것을 쓰지 않고 놓아두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무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나니? 벌써 10년이나 지났다. 세월은 정말 빠르기도 하다. 우리는 참 행복했었지. 그러나 이제는 모두 끝났구나. 자, 울지 말아라. 코제트야, 내가 그렇게 멀리 가는 건 아니니까 그곳에서 너희들을 보고 있겠다. 밤이 되거든 하늘을 올려다보렴. 틀림없이 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이 보일 게다. 여러분, 이것이 장발장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레미제라블 북토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